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으로 결혼하고 아이 하나 낳고 지금에 오기까지 엄청난 풍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란 건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상처받는 거지 한 다리 건너 사람 때문에 좌절하는 일은 없더라고요. 사실 시댁 식구란 게 누구나 다 불편하다고 하지만 우리 시댁은 좀 남다르단 생각이 드네요. 가히 뉴스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주변에서 제 얘기를 들으면 다들 어떻게 그걸 견뎌냈냐고 할 정도로 참 지독한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게 이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이 많이 가여울 뿐이고 그걸 계기로 연이 끊어진 것을 감사하게 되다니 인생사는 참으로 알 수가 없네요. 저는 아직도 눈에 선하고 가끔 꿈에도 나오는 저를 아주 움찔하게 만드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날은 제 남편이 간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정확히 일주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처음엔 단순한 스팸 전화라 생각하며 무시했지만 같은 번호로 계속해서 걸려오고 다른 번호까지 동원되어 빗발치듯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찌어찌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 직원으로부터 아주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큰일 났어요. 큰 사모님이 가게에 오셔서 모든 직원들 보고 짐 싸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계세요. 이때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기서 큰 사모님이란 말은 저희 시어머니를 뜻하는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아들인 제 남편이 병원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왜 갑자기 가게에 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직원의 당황한 목소리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또 다른 직원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사장님, 지금 어디 계세요? 잠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게가 난장판이에요. 손님도 못 들어오고 사모님이 문을 막고 소리를 지르셔서 이거 보통 야단이 아니에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저는 가게를 챙기기 위해 분주했지만 이런 일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경찰까지 왔어요, 사장님. 주변 상인분들도 나와서 다 보고 계세요. 이거 너무 심각한 상황인데 이거 손님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닌데요? 어떡하죠? 여기서 저는 경찰까지 출동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가 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알 수 없지만 가게의 평판은 물론 남편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까 두려웠습니다.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저 혼자 병원에서 꼼짝할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이 누워있는 병실로 일단 돌아갔으나 그럼에도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남편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아서 나가서 전화를 조용히 받고 일단 여기 일을 처리하고 곧 가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는데요. 이윽고 정말 상황이 얼마나 애지간히 급했으면 남편의 전화까지 울렸어요. 제 눈앞에서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고 기필코 걸려버렸단 생각이 들었던 거죠. 뭐라고? 아니, 어머니는 대체 거기서 왜 그러시는 거야? 가게는 지금 어떻게 된 건데? 문 앞을 다들 지키고 있다고? 이야, 진짜 난리 났네. 남편의 목소리에 당황한 저는 대답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일단 멈췄다가 곧장 가게에서 들은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며 옷을 입으려고 들더군요. 내가 가야겠어. 이렇게 두면 안 돼. 엉망진창이네. 내가 안 가면 어떡해. 어머니랑 이번에는 단판을 지어야겠어. 아니, 당신 지금 그렇게 나가면 더 큰일 나요. 몸부터 챙기라고 했잖아요. 일단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다녀올 테니까 잠깐 있으라고요. 아직 검사하고 치료할 게 남아있잖아요. 남편은 제 말을 일단 받아들이면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는 듯 한참 동안 침대에 앉아 있다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속이 쓰리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가게를 함께 키워온 남편이었기에 얼마나 가슴이 아플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5분도 안 되어 가게 직원 몇 명이 직접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당혹감과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정말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갑자기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해요. 네네, 저도 이 사람도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요. 왜 어머님이 그러셨는지 알아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직원들에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또 어머니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남편에게까지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가게 매니저와 주방 이모들이 병실로 찾아온 건 이후에 한 30분쯤 지나서였어요. 빤히 아픈 남편, 그러니까 그들의 사장님인 이 사람이 병상에 누워있는 걸 보면서도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왔던 겁니다. 매니저는 자리도 제대로 앉기 전에 바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이런 소식 병원에서 전하는 게 너무 죄송한데 이번에 큰 사모님이 정말 선을 넘으셨어요. 저희는 졸지에 실업자가 됐고요. 이렇게 갑자기 20명이 넘는 사람들을 내쫓는다고 하면 저희도 정말 막막합니다. 주방 이모님은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찾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모님과 사장님께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큰 사모님의 오늘 일이란 너무 상식을 넘는 행동이라 대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당장 여기 앞에 원룸머도 숙식하는 애도 있는데 어떡하죠? 이들의 목소리엔 억울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일을 잃은 현실과 더불어 앞으로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막막함이 그대로 드러나더군요. 듣고 있는 저 역시 이들을 향해 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결국 병상에 누워있던 남편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입술을 꾹 다문 채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금세 달아오르고 손은 침대 난간을 꽉 잡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울컥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진짜 여러분 앞에서 너무 부끄럽네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진짜 기가 막히네요. 다들 너무 미안해요. 그저 거듭해서 사과만 하고 있는 남편을 보며 직원들의 표정도 복잡해 보였습니다. 일단 상황이 서로 간의 대강은 파악이 되었으니 직원들을 어떻게든 달래서 이날은 보내게 되었는데요. 이후로 남편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고 돌아가며 자기 여동생들과도 난리를 치며 통화하고 이걸 지켜보는 게 맞는 건지 판단이 안 될 정도더라고요.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는 제가 아닌 남편이었으니까요. 사장이기도 하고 이 모든 일을 저지른 어머니랑 대화가 통하는 사람은 남편이고 아무튼 이 사면초가 상황에서 저는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상황이 더 기울고 바닥을 칠지 조금도 예측이 안 되어서 그저 애들 손을 붙잡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본래 제 남편은 이렇게 음식집을 운영할 필요가 없던 사람이었어요. 이 모든 게 처음부터 다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애시당초 남편은 안정된 직장에서 탄탄히 커리어를 쌓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의 대기업에서 좋은 조건으로 근무하며 가정에 부족함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해주던 가장이었죠. 저 역시 남편의 그런 모습을 든든하게 여겼고 앞으로도 계속 직장을 다니길 바랬고요.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 시고모가 어느 날부터 본격적으로 남편에게 가업을 물려받을 것을 권유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머니와 시고모님은 남편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시부모가 오랫동안 운영해오던 김치찌개집을 남편이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솔직히 이건 어딜 봐도 시고모님과 어머니, 그러니까 시누이와 올케 사이의 기싸움이라고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그 모든 일거리를 우리한테 뒤집어 씌운 거나 마찬가지였고요. 이런 분위기 안에서 수더분하고 착하고 책임감 있고 웬만해선 반항하지 않는 우리 남편이 받아들인 거죠. 장남이기도 했고 어머니가 진짜 온갖 압박과 칭찬과 부담을 주어가면서 어떻게든 찌개집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어요. 기존 남편의 직장에서 얻는 수입과 복지, 그리고 평온한 일상이 참 좋았는데 저는 덜컥 두려움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마 아실만한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음식집 운영은 안정된 월급과는 다르게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었고 저는 새로운 도전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도 안 됐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른들의 입김을 뿌리치지 못했고 고민 끝에 찌개집을 물려받기로 결정했던 거죠. 남편에게 크게 내색도 못했지만 처음엔 그저 많은 것들이 막막했습니다. 가게 운영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걸 알았고 저는 그저 남편이 새로운 환경에서 너무 고생하지 않기를 바랐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결심한 뒤로는 정말 열정적으로 임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의 결정을 지지하기로 마음먹었고 둘이 함께 가게를 홍보하며 운영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시 생각해봐도 참 놀라운 게 결과는 놀라웠답니다. 김치찌개집은 이 숱하게 많은 맛집 골목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대박집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기존의 단골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오다가 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니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가게가 매일 북적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찌개 맛을 조금씩 개선하고 메뉴 구성도 세심히 바꾸면서 경쟁력을 높여갔어요. 저도 SNS와 온라인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고 손님들로부터 반응이 폭발적이었답니다. 예상외로 장사가 점점 잘 되다 보니 어쩌면 아주 당연한 단계였겠지만 이후로 우리는 가게를 확장하고 리모델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공사로 인해 영업을 잠시 쉬어야 한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우리는 근처 다른 장소를 임시로 대여해 손님을 계속 받을 정도였어요. 놀랍게도 임시 가게마저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본래 가게로 돌아왔을 때는 이전보다 더 많은 손님이 몰렸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가게를 보며 부러움 섞인 말을 쏟아냈고요. 어쩜 이렇게 대박 가게를 만드셨어요? 정말 대단해요. 이런 가게 하나만 있으면 대기업 다니는 사모님 부럽지 않겠어요? 저라도 이런 가게에서 사모님 소리를 듣는 저를 봤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기분 좋은 칭찬에 미소로 답했지만 사실 제 속마음은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겉으로 보기엔 대박 가게의 사장 부부로 보이겠지만 그 성공 뒤에는 우리의 엄청난 노력이 숨어 있었거든요. 가게가 잘 되는 만큼 책임감과 스트레스도 커졌기 때문에 좀 덜 벌더라도 이전의 월급쟁이 생활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나마 손님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찌개를 먹고 다시 찾아올 때마다 느끼는 뿌듯함은 무시할 수 없었고요. 나름 가게의 성공은 우리 부부의 노력과 희생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잘 알기에 여러모로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우리 가게는 지역을 넘어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맛집으로 월 매출이 웬만한 대형 음식점을 능가할 정도로 잘 나갔습니다. 찌개 하나로 이름을 알린 이 가게는 손님들 사이에서 회자되며 맛집 순위에도 오를 정도로 인정받았지만 제가 사람들의 칭찬에 완전히 웃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죠. 정작 가게 수입금의 절반을 어머니가 가져가는 상황이라니 믿어지시나요?
남편과 제가 쏟아부은 노력과 고생의 결실이지만 정작 우리는 그 절반의 성과밖에 누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문제는 수익금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어머니는 가게 운영에 지나치게 관여하시더라고요. 정말 누가 봐도 너무 간섭이 심하다고 볼 정도였어요. 직접 가게로 나와 직원들을 지휘하겠다고 나섰는데 사실상 운영을 돕기보다는 더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예, 이번에 내가 아는 이모랑 학생이 있는데 그 둘 데려와서 주방에도 쓰자. 진짜 싹싹하고 괜찮아. 어머니, 주방은 이미 인원이 꽉 찼어요. 그리고 홀서빙 쪽이라면 모를까. 그쪽도 아직 저희는 계획이 없어요. 그럼 있던 사람을 자르면 되잖아. 홀서빙하는 여자애, 걔 염색한 애 있지? 일도 별로 안 하는 것 같던데 걔 잘라버려. 누구요? 아, 어머니, 근데 그건 그렇게 쉽게 못 결정해요. 그리고 일 야무지게 잘하는 편이에요. 단체 주문도 잘 받고요. 그럼 누구 또 빼고 끼워 넣을 사람 없나? 생각 좀 해봐. 자르고 난 다음에 돈 안 줘도 되고 말 안 나올 만한 사람으로 말이야. 나 저 집 엄마랑 약속해서 꼭 우리 가게 그 집 딸내미 알바로 일하게 해줘야 한다고. 어머니, 저희한테 말도 안 하시고 그렇게 취업 약속을 해버리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직원 월급 계획이 있고 스케줄도 다 짜 있어요. 얘 좀 봐. 내가 이런 말도 못해? 이거 엄연히 내 가게야. 내 가게였던 거 니네가 지금 일하고 있는 거잖아. 바지 사장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지금? 이처럼 어머니는 자신이 아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꽂아넣기 시작했는데 그들 중엔 별다른 경험도 없고 책임감도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기존 직원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내부 분위기는 점점 어수선해졌습니다. 어머니는 그 상황을 관리하거나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직원들끼리 이간질을 시키는 듯한 행동을 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시누이 둘과 늦둥이 도련님까지 가게에 끌어들였는데요. 큰 시누이는 사장 자리에 앉았다가 매니저 자리에 넣었다가 감시하듯 직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도련님 역시 가게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상태로 형식적으로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갑자기 가족들이 여기저기서 가게에 끼어드는 동안 질서는 점점 무너졌고 남편과 저는 혼란 속에서 직원들을 붙잡고 운영을 이어가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가게를 휘젓고 나면 시댁 식구들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가게를 떠나버린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러고도 태연히 수익금의 절반을 뚝 떼가더니 가게에 나와보지도 않는 시누이들과 도련님에게 나눠줬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자신을 위해 여행을 다니고 얼굴 시술을 받으며 즐기고 있더라고요. 정작 가게를 운영하며 힘들게 수입을 창출하는 남편과 저는 온갖 스트레스와 고생을 떠안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그런 우리를 챙기기는커녕 더 많은 간섭과 요구를 해왔습니다. 당시의 시댁 상황도 문제였는데요. 아버님은 원체 몸이 좋지 않아 가게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집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 틈을 타 어머니가 가게의 실세처럼 행동하며 모든 것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남편은 본인 엄마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불호령을 막아내며 저를 보호해주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머니랑 고성을 지르며 싸우기도 하고 하여간 남편이 받는 스트레스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저 역시 가게 안에서의 갈등과 시어머니의 간섭, 그리고 끝없는 운영 문제로 위장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밤마다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손님들 앞에서는 밝은 얼굴로 찌개를 내놓고 직원들 앞에서는 침착하게 운영 지침을 전달했지만 속으로는 터질 것 같은 스트레스에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갔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남편과 저 둘 모두에게 심각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가져왔고
이게 우리 몸이나 마음을 골고루 축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하여간 설상가상이라고 하더니 남편이 간암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우리 가족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날들은 연이어 나타났어요. 정말 절로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겹겹이 일들이 생기냐 매일 울면서 보냈네요. 일단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첫날 저는 병간호를 하며 어떻게든 희망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시댁에 알리고 반나절도 안 되어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던 거죠. 어머니와 시누이들이 가게에 쫓아와 직원들을 싹 해고시켜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혈압이 올라왔고 결국 병원까지 찾아온 직원들과 함께 뒤늦게 가게로 달려가게 되었어요. 도착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저 참담했습니다. 어머니와 신우들이 가게 한가운데 앉아있고 직원들을 내쫓은 뒤 새로 사람들을 면접 보고 있더라고요. 주방 이모는 한쪽 구석에 짐을 싸고 있었고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와,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을 벌이신 거냐고요? 가게는 왜 지경이 되었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계신 거예요? 너 왔구나. 아니, 이제 너네 여기 장사 못한다며? 그래서 내가 왔지? 여기 그냥 놔둘 순 없잖아. 면접 보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 드나들면 안 되고 할 만한 장소도 없으니까 문 닫은 거야. 내가 이런 걸 너한테 일일이 설명해야 하니? 뭐라고요? 저희가 못하다니요. 아니,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 병원에 바로 입원한 거 아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 상황에 본인이 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니들 그동안 잘 됐잖아. 그리고 내가 여기 니네 맡아서 해달라고 했지. 언제 니네 준댔어? 원래 내 거야 이거. 안 그래도 마음에 안 들었던 직원들 전부 갈아치우고 새로 시작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이 상황을 보며 저는 지금쯤 병원에 누워있을 남편이 너무 안쓰러워서 동정심이 절로 일어나더군요. 이런 사람을 엄마랍시고 그간 이래저래 대우를 해드렸으니까요. 보다 안 되겠어서 저는 옆에 있는 신우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형님, 아가씨, 지금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빠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다 뒤집어 놓고 아픈 사람이 지금 여기 신경 쓰느라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아요? 그러자 큰 신우는 대꾸도 않고 얄미운 작은 신우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새언니, 앓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그동안 이 가게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지 우리도 다 알아요. 우리 엄마가 가게 꾸리며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야. 어머니가 뭘 꾸렸는데요? 사실 가게 잘 안 돼서 부동산에 몇 번이나 넘겼는데 안 됐고 우리한테 억지로 떠넘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자식들 중 누구 하나 한다 소리 없었고 오빠가 정말 눈물 삼켜가며 이 가게 받은 거잖아요. 아우 언니, 구질구질하게 왜 그래요? 그래서 뭐? 아니, 퇴직금 몇 배, 몇십 배, 아니 몇백 배 아닌가? 하여튼 돈 엄청 끌어들였잖아. 그럼 됐지. 이걸 따지고 앉았네. 저는 그들의 뻔뻔함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다. 세상 살기 참 쉽네요. 갑자기 이렇게 권리 주장하고 그러면 다해요? 지금 오빠 병원비 대고 갑자기 정리해버린 직원분들 돈 주기도 벅찬 사정이에요. 가족이 도와주진 못할 망정 이렇게 옥죄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직원 면접 본다며 저를 밀어냈고 저도 더 대화할 의지가 생기지 않더라고요. 가게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고 남편과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간 저는 이 사태에 대해 자세히 말하기도 겁나고 남편과 그냥 많은 것들을 감내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제 남편은 이 모든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6개월 뒤 더 이상 저희 곁에 머물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네요.
가남이라는 병마와 싸우는 동안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가게 걱정, 가족 걱정을 놓지 못했습니다. 생각할수록 그게 너무 한이 되긴 해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극심했으면, 여린 사람이 온갖 것들을 짊어지느라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렇게 젊은 나이에 몸이 못 견뎠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슬퍼하고 그리워할 시간도 없이 곧장 장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나마 저에게 위안이 되어 주었던 건 장례식장에는 남편의 거래처와 그간 연을 맺어온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평소 성실하고 따뜻했던 남편의 인간성을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가게가 번창할 당시 함께 일했던 동료와 협력사들, 그리고 단골 손님들까지 장례식장을 찾아와 안타까움을 전했어요. 아마도 이들 대부분은 가게가 어머니 손에 넘어가 엉망이 된 상황을 알고 있었고 다들 무거운 얼굴로 조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조문객들의 이런 진심과는 전혀 다른 생각으로 장례식장을 휘젓고 다녔는데요. 가장 원수 같은 것들이 가장 오면 안 될 자리에 와서 제 속을 난장판으로 휘어잡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장례식장 곳곳에서 조문객들을 마주하며 마치 자신이 모든 일을 해낸 듯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대부분 우리 가게 손님들이지요. 아유, 우리 집안도 참 복잡했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와주셔서 감사해요. 나도 속사정을 다 말은 못하지만 고생이 많았다오. 그 말을 듣자마자 속이 뒤집힐 것 같았지만 저는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서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조의금이 모이자 어머니와 신우들이 모여 조의금을 정리하겠다며 나간 겁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마지막 장례비 정도는 우리 가정의 몫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 인간들은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의금은 정확히 나눠야죠. 우리 5명이 가족이니 정확히 5등분하면 될 거예요. 일단 빨리들 앉아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조의금을 나눠 가지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돈 나눠 가지는 장사판입니까? 이건 남편을 보내기 위한 마지막 비용이라고요. 얘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여기가 지금 무슨 자리인지 몰라?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나눠 가지는 게 뭐가 문제야? 조문객들도 대부분 우리 가게 관련 손님인데 당연히 각자 몫 알아서 가져간다는데 왜 난리냐고.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이에요? 남편 얼굴이 저렇게 번듯이 있는 곳에서 이러고 나누고 앉아있는 꼴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진짜 정말 너무너무 심하시네요. 애지간히들 하셔야죠. 하지만 이런 말을 듣고 이제서 자기들이 생각이 짧았다고 할 위인들이 아니었죠. 이제 더는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할 필요가 없어 보였어요. 신우들과 시모는 더욱 악바리처럼 저를 물고 늘어졌고 소리가 점점 커지다 보니 다른 조문객들에게 민폐가 될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조문객들이 이 싸움판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떠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세상 떠난 뒤에도 이렇게 편치 못하구나. 본인 가족들로 인해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참담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가여워서라도 이 헛된 논쟁을 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누구든 멈추는 게 낫겠더군요. 결국 저는 애 손을 꼭 잡고 조용히 장례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쏟아졌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저 남편과의 추억을 제 마음속에 담으며 아이와의 새 출발을 다짐했던 거죠. 이후로 저는 웬만한 것들을 다 정리하고 마음이 무거운 상태로 집 앞에 왔는데 너무 기력이 없고 어지럽더라고요. 제정신으로 문 앞까지 가는 발걸음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문득 우편함이 눈에 들어왔고
쌓여있는 고지서들이 보였어요. 각종 공과금 고지서며 카드 명세서, 병원비와 관련된 서류까지 온갖 청구서들이 두꺼운 뭉치로 쌓여 있었습니다. 일단 우편함을 열어 서류들을 뭉치째 꺼내들었는데 손이 떨리더라고요. 밀린 고지서들의 숫자와 금액을 보니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서류를 다 펼쳐볼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곁을 허전하게 떠나버린 남편과 한쪽 손을 꼭 잡은 아이의 무게감이 저에게 더해져서 모든 게 두려울 뿐이었거든요. 그동안 병원비와 가게 운영비로 모아둔 돈이 모두 날아가고 친정에서 조금 도와준 돈마저 바닥을 친 상황이었습니다. 집안 통장에는 더 이상 남은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우편함에서 고지서 뭉치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이가 얼른 들어가자고 말하는데도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는데요. 그런 저를 갑자기 누군가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여기 계셨군요. 간만에 뵙는 것 같네요. 괜찮으신가요? 돌아보니 경비 아저씨였습니다. 눈에 띄게 안쓰러운 표정을 짓고 저를 보시는데 저도 모르게 속에서 말 못할 서름이 마구 올라오더라고요. 장례일에 누군가가 제 입장을 생각해서 말을 걸어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게 그냥 좀 정신이 없어서요. 잘 지내셨죠? 요즘 너무 정신이 없어서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비 아저씨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유, 이제 사모님이 오셨으니까 전달해 드릴 게 있어요. 얼마 전에 그 댁 사장님 이름으로 된 물건이 하나 도착했어요. 꼭 직접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고 곧장 경비실로 가서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오셨는데요. 왠지 모를 택배 상자에 수신인이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미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수많은 고지서들이 꽂혀 있긴 했지만 이 박스는 괜시리 보고 울컥함이 느껴졌어요. 그저 경비 아저씨는 조용히 저에게 물건을 건네고 위로의 말씀을 전하신 후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수많은 고지서들은 일단 한쪽에 내려두고 경비 아저씨가 건네주신 상자를 열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뭐랄까? 예상치 못한 무게감과 아저씨의 진지한 태도 때문인지 손이 떨리더군요. 그런데 제 예감이 맞았던 건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이상하리 많지 깔끔히 정리된 파일 한 권이 들어있었어요. 파일을 꺼내 펼쳐보니 그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들이 빼곡히 들어있었고 서류 맨 위에는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어있더군요. 게다가 거기에는 전화 요망이라는 글씨가 선명히 적혀 있었고 번호도 함께 쓰여 있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확실해 보이는 서류들에 어딘가로 연결해주는 듯한 전화번호와 메모에 당연히 떨릴 수밖에 없었답니다. 우선 천천히 포스트잇의 번호를 눌러가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익숙하면서도 반가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모님, 맞습니다. 드디어 연락을 주셨군요. 상자 받아보신 거죠? 예상보다 하루 늦은 것 같네요. 어머, 매니저님이시죠? 네, 맞아요. 저 지금 방금 상자 받아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파일 안에 서류들이 많던데 아직 다 열어보진 않았어요. 저기 사모님, 사실은요. 사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직원들과 협력해서 준비해 두셨던 내용입니다. 사모님께 이걸 전달 드리려고 때를 보고 있었어요. 장례 이후에 잘 받아보실 수 있도록요. 저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무슨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남편과 매니저님이랑
직원분들과 같이 협력이라니요? 정확히 무슨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사장님께서 병원에 계실 때 우리 직원들이 모두 걱정했었잖아요. 가게 운영이 사장님 댁 식구들 때문에 많이 힘들어진 상황이었고 점점 건강이 악화되셨고요. 고민 끝에 사장님께서는 저희 외에 법적으로도 자문을 구하셨고 나름의 상의 끝에 새로운 가게를 따로 차리기로 한 거예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이런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게라니, 그러면 지금 그 가게가 운영 중인 건가요? 이건 그거랑 관련된 서류들이고요? 아직 읽어보지 않았는데 좀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사모님. 사장님 계획에 따라 저희도 같이 힘을 모아 새로운 가게를 열었어요. 일단 위치는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곳이고 가게 이름도 사장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모여서 회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파일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그 아프고 괴로운 중에 이제 본인이 없을 세상을 준비하며 애썼다는 사실에 너무 마음이 울컥하더군요. 한편으로는 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저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붙어 있었는데 한 번은 말할 법도 한데 말이죠. 매니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러셨어요. 이미 사모님은 병간호와 집안일만으로도 이미 부담이 크다고요. 식구분들 상대하는 것도 힘들 거라고. 아마 장례도 그렇고 여러모로 속 썩일 일만 많을 텐데 모든 게 끝난 이후에 온전히 이쪽에 신경 쓰는 게 맞겠다 하셨어요. 저희한테도 누누이 사모님과 가정을 잘 부탁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얼마나 직원들을 생각하고 저를 배려했는지 온전히 느껴졌습니다. 그저 여러모로 너무나 남편답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그럼 이 파일 안에 있는 서류들은 가게랑 전부 관련된 것들이네요? 여기 보니까 임대 계약서부터... 네, 새로운 가게와 관련된 계약서들입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본사와 협상하셨던 내용, 그리고 가게 임대 계약서, 초기 투자 내역 등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참고하시라고 남겨두신 겁니다. 저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이걸 저 혼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한 곳이 아니라 3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동일한 형식의 서류들이 계속 나오고요. 사모님, 저희가 있잖아요.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함께 모여서 같이 회의해요, 우리. 다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선 채로 정말 한참 동안 울음을 참았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 담긴 파일과 매니저의 따뜻한 말들이 저를 위로하는 동시에 남편을 향한 깊은 그리움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제서 남편을 위해 진짜로 울 수 있겠다. 나만의 방식으로 이 사람과의 이별을 슬퍼하고 그 감정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간은 너무 지쳐서 장례에서 남편을 위해 우는 일조차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한참 통곡을 하고 쏟아내기를 하고 남편이 남겨준 파일들, 서류들을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하여 남편 주변 정리를 함과 동시에 곧장 매니저와 직원들을 만나서 함께 의논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운영을 시작한 곳과 개시날을 기다리는 가게까지 각각 있다는 걸 파악했고요. 기존 메뉴와 비슷한 김치찌개를 주력으로 하되 이름과 사업자를 완전히 달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였습니다.
남편은 이 새로운 가게들에 자신의 지분을 절반 이상씩 투자하며 총 3군데를 오픈했더군요. 차근차근 오픈하고 난 뒤 점차 입소문을 타며 알려지기 시작하자 인간이란 참 묘한 게 어디서 이렇게 돈 냄새를 맡고 쫓아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그보다 훨씬 빨리 시모와 신우들은 찾아왔습니다. 특히 새 가게 마케팅에서 이전 땡땡 지역 맛집 사장님의 새로운 오픈이라는 문구가 나와서 그런지 이게 빨리 시댁 식구들의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지들도 한창 따지고 들며 이 가게들이 자신들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우리한테 말도 없이 이렇게 2호점, 3호점을 오픈하는 게 어디 있어? 말하자면 이게 본점이나 마찬가지인 거야. 원래 가게는 우리 집에서 시작한 거고 그 명성이 여기까지 이어진 거 아니냐고. 당장 가게들 계약서랑 다 갖고 와. 이미 잘 알고 계셔서 이렇게 무대뽀로 저를 윽박지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한 번만 설명드리고 더 말씀 안 드릴 거니까 잘 들으세요. 이 가게들은 남편이 독립적으로 차린 겁니다. 기존 가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법적으로도 증명돼요. 여기 사업자 명의에 어머님이나 시댁 식구들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로지 저와 아이들을 위해 운영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본점이네 2호점이네 그렇게 연결지을 만한 증거가 뭐가 있죠? 제가 이렇게 딱 잘라 말하자 시모와 신우들은 당황했고 우선은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모는 새로운 가게들과 남편의 유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걸어왔는데요. 하지만 변호사와 상담한 결과 이 가게들은 기존 시댁 가게와는 법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남편이 준비한 다른 가게들에 대해 시댁이 나눌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받았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며 시댁의 억지 주장들은 법정에서 차례로 반박당했습니다. 지들이 법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시모와 신우들의 태도는 점점 초조해지더군요. 전 이때를 놓치지 않고 조의금 문제도 다시 따지고 나섰습니다. 당시 남편의 장례에서 조의금은 시모가 전부 가져갔는데요.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에 빠져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철저히 계산해 그 돈을 돌려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의금 내역을 정리하고 제가 받은 금액과 시모가 가져간 금액을 명확히 따졌습니다. 결국 조의금 900만 원을 돌려받는데 성공했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법적 대응한다 어쩐다 하더니 시모는 외려 긁어부스럼을 만든 꼴이 되어버렸어요. 저 꼴에 대응하기 위해 저도 착실히 자문받았고 그 결과 제가 시댁 가게에서 일했던 임금도 철저히 계산해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친정에 맡기며 시댁 가게에서 일했던 3년 동안 저는 시모에게 임금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당시 가게 대표는 시모였기에 법적으로 저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한 끝에 저는 시댁 가게에서 일한 3년치 임금을 8천만 원으로 계산해 청구서를 보냈답니다. 처음에는 시모와 신우들이 가족끼리 도운다 헛소리를 했지만 그래봤자 그렇게 지들이 주장하던 법적 근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명확한 증거와 계산을 제출하자 결국 이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간 쌓였던 억울함과 분노가 조금씩 해소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후련함을 느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졌던 불합리와 착취를 하나씩 바로잡으면서 저는 비로소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새롭게 시작할 힘을 얻었던 거죠. 역시 사람은 누울 자리를 보고 눕는다고 제가 완전 강경하게 나가버리니 시모와 신우는 입이 딱 벌어지더군요. 단돈 100원도 깎아줄 생각 없거든요. 그 돈 안 내놓으면 당장 어머니 식당 앞에 플래카드라도 걸겠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낱낱이 공개할 거고요. 어디 한번 끝까지 가보시죠. 입 한 벌린 거 후회하게 되신다고 장담할게요.
제가 세계 나가자 시댁은 어쨌건 이 가게로 챙긴 명성과 체면을 잃는 게 두려웠는지 결국 모든 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조의금부터 제가 시댁 가게에서 일했던 임금까지 그동안 착취했던 금액들을 하나씩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돌려준 이후 시댁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지들도 그 뒤에 목적이 있어서 어찌되었건 제 요구를 받아줬던 건가 봐요. 뒤에 시작하는 가게 경영에 지들도 끼고 싶다. 뭐라도 알아보게 견학이라도 시켜줘라 등등 어떻게든 숟가락을 얹으려 드는 거예요. 이제 정리할 건 다 했고 그만 헤어지죠 우리? 제가 감당해야 할 건 남편이 남기고 간 이 가게들과 아이들 뿐입니다. 그동안 아들이자 오빠인 제 남편이 그렇게 아픈 와중에도 내치신 분들이 남긴 재산에 어지간히 관심이 크시네요. 솔직히 너무 추하고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치가 떨리네요. 면전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 신우와 시모도 면목이 없었던지 인상을 확 찌푸리며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그렇게 시댁과의 인연을 칼같이 끊어낸 후 저는 기존 직원분들과 함께 가게 운영에 온 힘을 쏟았답니다. 남편이 남긴 가게의 세 군데를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차로 돌며 하나하나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과의 소통, 재료 수급, 메뉴 품질 관리까지 직접 챙기며 남편이 남긴 유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시댁이 운영하던 가게는 점점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근처 상인들에게는 이미 흉흉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사장이 갑자기 바뀌었는데 그 집 식구들이 어지간히 못되게 굴었다. 사장이랑 성격들이 다 이상하다는 둥, 게다가 맛도 변해버려 하여간 안 망하는 게 이상한 상태였어요. 지들이 뽑았던 직원들조차 연신 그만두고 새로 공고를 내기 바빴고 가게 운영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결국 몇 달 가지 않아 시댁 가게는 문을 닫게 된 거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동안 억울했던 일들과 분노가 조금은 해소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편이 남긴 가게들을 잘 운영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루도 쉬지 않고 가게를 돌며 직원들과 함께 운영을 안정시켜 나갔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새로 열어둔 가게들은 하나 둘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기존 직원분들 중에서도 특히 믿을만하고 성실했던 분들은 각각 점장으로 세우며 가게 운영의 중심이 제대로 세워졌고요. 저는 이 세 가게를 총괄하며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있었고 모든 과정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이었지만 직원들과 함께 서로 믿고 협력하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달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고 살짝 자랑하고 싶은데요. 이전에 남편과 함께 운영했던 가게에서 기록했던 최고 매출액을 새로 연 가게 세 곳에서 합산해 넘어서는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그 소식을 확인했을 때 저는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울컥했습니다. 이제 제 목표는 한 단계 더 높아졌어요. 내년에는 각 가게가 단독으로 최고 매출액을 찍을 수 있도록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점장들과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있고 메뉴 개선과 마케팅 전략에도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답니다. 모든 가게가 각자 독립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이 제 목표예요. 이런 바쁜 중에 아이를 맡아주신 친정 부모님께도 뒤늦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어요. 남편이 병원에 입원한 뒤 가게 일과 시댁 문제로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그 시기 동안 부모님은 군말 한마디 없이 아이들을 돌봐주셨으니까요. 아이들이 부모님 덕분에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고 그게 제가 이렇게 바쁘게 뛰어다닐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재정이 안정되어 가고 있어 부모님께 용돈도 다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제 어려움을 묵묵히 지켜봐 주신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게 되어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물론 지금도 하루하루가 고된 일의 연속이긴 해요. 하지만 매일 가게를 돌며 직원들과 대화하고 손님들의 반응을 보며 성장해가는 가게를 확인할 때마다 피로는 싹 사라지더라고요. 남편이 남겨준 유산을 잘 지키고 새로운 가치를 더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저를 버티게 해주고요. 앞으로도 가족을 위해, 믿어준 직원들을 위해, 그리고 제 스스로를 위해 더 열심히 뛰어볼 생각이에요. 언젠가 남편을 만났을 때 참 애썼다고, 내가 밀어준 만큼 잘해줬다고 칭찬을 받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